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마저 돌아가시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크더라고요.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에선 저희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이 결혼을 업자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시댁의 파혼 요구에 더욱더 슬펐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고 두고두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내가 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알잖니? 가뜩이나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면 혼주석이 횡해가지고 어디 하객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이쯤에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이에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왕 마음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나도 잔인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하잖니. 그 문제는 저랑 준희 씨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배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허망하던지 무엇보다 세상이 홀로 떨어진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묻어둔 채 친정엄마의 발인이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뻥 뚫린 마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간다 한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냥 엄마마저 없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잖아.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까지 오셔서 모진 말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며느리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었어. 안 봐도 뻔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미안해, 헤어지자.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데 헤어지자는 얘기라면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완강히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했지만 참 사랑이 뭔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도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고된 시집살이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진행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은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영미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좋게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영미한테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니?
너네 형수들 봐라. 양가집 규수들처럼 아주 잘 배운 애들 데려오니 얼마나 좋으니? 어디서 하자투성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나대길. 아유, 속상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어머니, 실패작이라뇨? 하자투성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막 하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준희 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나한테 딱 그 위치다. 며느리 대접 바라지도 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제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 여인 게 제 탓도 아닌데 어쩜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세요? 아프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알겠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한테 아픈 소리 해도 되죠? 두고두고 어머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참 허탈하네요. 부모 없는 제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입을 떡 벌리며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차라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해봐도 어머니는 절 며느리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저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한다는 시어머니 행패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저에게 곧 분가를 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에겐 엄마 잃은 슬픔조차 달래지지 않은 이 공허한 마음이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죠. 모두 다 예견하지 않은 슬픔이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거였으면 마음 좀 곱게 쓰고 가시지. 참 허망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가다니.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진 못하겠지만 곧 이 슬픔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 나야말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님 말 좀 잘 들어둘걸. 말대꾸한 게 후회가 남네. 나도 어머님 상처받으라고 나쁜 말만 골라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어머님한테 대들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이것저것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형님들은 얄밉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어머니 대신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형님들은 자기네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던지. 참 동서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친정부모님들 다 하나같이 돌아가시고 어쩜 어머님마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는지. 무서워서 상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머머, 저 눈빛 좀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뇨.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보다 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형님들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워요. 뭐야? 기막혀. 방귀 낀 놈이 성내나더니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쩜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종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상종해봤자 뭐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동서, 저기 상이나 치워. 아, 저랑 급이 달라서 그렇게 우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상갓집에서 화장은 떡칠하고 조문을 받아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전 이렇게 형님들한테 쏘아붙여놓고 상을 치우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에 아버님의 식사는 물론 걸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반대했던 건 시어머니였지 시아버지는 늘 과묵한 사람이셨거든요.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 모두가 끝이 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애초에 분가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형님네들은 분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조차도 그러려고 했고요. 하지만 형님들이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들도 그저 형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삼형제 중에 남편만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서가 이제 아버님 모셔야지? 어차피 이 집 시집 오면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야. 분가도 안 했겠다. 혼자 남은 아버님 홀로 계시긴 할 수 없지. 잘 됐다. 부모도 없는 동서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살뜰히 모셔. 알겠어? 상부 상조네. 부모 없는 처내고와 아버지 생겼다 생각하고 봉양 살뜰히 하란 말이야. 아주 딱이다 딱이야. 안 그래 작은 동서? 잘 어울려. 그러니깐요. 가뜩이나 아버지 없는 동서 아버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잘 모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아버님 제가 잘 모실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 아픈데 찔러가며 낄낄거리지 마세요. 귀하게 자라면 뭐하나요? 말을 그렇게 못 빼먹은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 주세요. 그래, 혼자 잘났지 동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자격지심.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여보, 우린 가자. 동서도 얼른 일어나. 아우,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동서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있던 재수도 다 털릴라. 하여튼 봉양 잘해. 알겠어? 형님네 식구들은 그 길로 행안히 나가버렸고 이 넓은 집에 저와 아버님 남편만이 남아있었어요. 아버님은 며칠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만 계셨고요. 전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 성신성의껏 보살펴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없기도 했고 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말씀이 거의 없으신 아버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하지 않는 분이었죠.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자 아버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기 시작했죠.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이젠 운동도 나가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서 그래. 아니야. 나도 아버지 생긴 것 같고 좋은데 뭐. 아버님이 말씀도 참 없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야. 요새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분가도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버님 이제서야 기운 찾으셨는데 쭉 모시고 싶어.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봐도 자기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 그래도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 여보. 남편은 저에게 무한으로 고마워하였고, 그렇게 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어느새 웃음도 되찾으시고, 저와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린 저를 참 귀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님의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메밀전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손 많이 가지? 갑자기 그런 메밀전이 당기고 그러네. 아니요. 오늘 시장 바다가 내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번거로운 거 다 상관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메밀전을 먹자꾸나. 그거 만나겠다. 참 막내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는 내색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저 항상 무덤덤한 분이셨죠. 그래도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곁에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항상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형님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형님네들은 딱 명절, 아버님 생신, 어머님 기일에만 참석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하루만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명절 준비를 하였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지만 모든 음식 준비는 다 저 혼자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은 며느리지만 참 편하게도 산다는 생각을 하였죠. 아, 전 저것만 붙이면 마지막이지? 힘들다. 작년까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해는 부쩍 힘도 들고 그러네. 그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참.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할라.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거 굳이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수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전 애초에 형님들에게 기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 따지고 드는 게 더 불편했어요. 혼자서 음식 장만을 다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아침 형님네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뻔뻔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한텐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어머, 동서, 음식 많이 했네? 그래, 동서가 이런 거 하지 누가 해? 아, 우리 딸내미 이거 녹두전 잘 먹으니까 녹두전 좀 싸놔. 갈비찜도 싸놓고.
어차피 아버님이랑 동선에 얼마나 먹겠어,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명절엔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얼른 싸! 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음식부터 싸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형님들도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공식 식모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길?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 안 부르시잖아. 왜 동서가 나대서 이를 키워? 공식 식모라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누군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주방에서 저희끼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버님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저희의 냉기류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이번 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뻔히 저 혼자 이렇게 음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주방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다들 준비됐으면 거실로 나와서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어머, 아버님. 지난번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직장이 워낙 바빠서 제 맘 아시죠, 아버님?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신세대니까. 그래 뭐 자주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이렇게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지. 어서 밥 먹자. 다들 오너라. 형님들의 여우 같은 알랑거림에 아버님은 그저 하하호호 대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솔직히 지금껏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봉양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뭔가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신아빠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겐 이 며느리들이 모두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허탈한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그나마 남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셔. 고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모시는데 어쩜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은 형님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 오히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애초에 아버님도 나랑 자기 결혼 반대했던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아버지가 원래 진짜 표현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모든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거지. 자기가 이해해. 아버지가 원래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잖아. 남편이 아버님을 이해해달란 말에 그래 아버님은 원래가 후인이시지라며 또 애써 웃어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해봤자 뭐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도 형님들의 꼴사 넣었지만 저 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해댔었고 그런 형님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말 가정부이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우리 개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파리 한 2번 정도 가는 건데도 얼마나 볼 게 많던지 너무 좋더라니까. 어머, 맞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저도 이번에 여행 한번 가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동서는 비행기는 타봤어?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서는 이 집 공식 식모 그 이상도 아니네? 뭐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외국 한번 가기로 했어요. 뭘 그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식모라뇨? 말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농담한 거야. 무슨 말도 못해, 동서한텐 무서워서. 아니, 워낙 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냥 작은 동서가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피의식으로 화낸다, 또. 진짜 동서랑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아휴, 무서워라. 알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동서 화낼 때 보면 꼭 우악질 여사 같아. 얼마나 억척스러워 보이는지. 모든 말들이 형님들에겐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지만 자주 보지 않은 얼굴들, 그래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더 버텼죠.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곁에서 더욱 살뜰히 모신 것 같아요. 절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들들 그렇게 있어봤자 누구 하나 필요 없더라. 고마워 정말. 에이, 아버님. 진짜 마음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전 괜찮아요. 처음이었죠. 고맙다는 말.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찡했지만 애써 아버님께 씩씩한 척 웃어 보이며 넘겼죠. 아버님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에도 형님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애들 학원 핑계, 직장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인 저희 남편만이 아버지 쇠약해지신 모습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쇠약해 보이실 분이 아닌데 참 세월이 뭔지 이렇게 빨리 흐를 수가 있나 싶어. 그치. 당신도 참 마음이 그렇겠다. 젊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참 많이 고마우실 거야. 고맙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신한테 제일 고맙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미뤄두고 편찮은 아버지만 옆에서 주야장천 모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참 당신한테 모자라다. 고마워 여보. 우리 부부잖아. 그런 말 마. 나도 친정아빠 없는 빈자리 아버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아버님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유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그렇게 바쁘다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기대를 하며 집으로 당장 오더라고요. 거짓된 눈물쇼를 펼치기 시작한 형님들을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장남과 차남인 아주버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너희끼리도 싸움이 안 날 거 아니냐? 큰애 작은애한테는 맞이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니 저기 창고에 조대용 금고가 2개 있을 거야. 나 죽으면 금고 열어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동안 나 봉양하고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지? 손에 뿔 마를 날 없이 매일 장 보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준비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 장바구니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알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들은 울음을 멈추고 킥킥대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에게 많은 걸 남겨달라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장바구니로 모욕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아버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슬픈 건 또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장례 다음으로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항상 부족한 며느리지만 애써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동서, 그만 울어. 아버님 뭐 호상이지, 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인정한 거야. 이제 공식 식모라는 걸. 아유, 어쩜. 그러니깐요. 아무리 잘해봤자 장남 차남 따라가겠어요? 걔는 고생한 거지. 딱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 봐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장례 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형님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다들 집에 모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을 풀어보는데 형님들이 간 창고에는 초대용 금고 하나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금고 앞에 편말로 수준에 다 맞췄다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고 형님들은 금고를 열어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설마 금고만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저희 금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 설마 이런 걸로 장난치시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꺼내온 장바구니 안에 서류를 열어서 살펴보니 아버님이 생전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이 다 저희 신랑과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편지 하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버님이 보고 싶던지.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무뚝뚝한 시합에 모시느라 힘들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널 반대했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너한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나를 봐서 시어미도 용서해 주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들도 못하는 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표현이 많이 서투러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구나. 주책이지. 네 덕분에 남은 생 편하게 살다 간다. 그리고 참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어야 할 텐데 괜한 짐만 준 것 같아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고맙고 앞으로 너의 앞날 밝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며느라. 아니 내 딸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표현 못하던 아버님의 속내가 이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유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움이 날까봐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추후에 형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제도를 막으셨죠.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참 고맙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수한테 전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없이 살아서 몸뚱이 하나만 들고 온 주제에 모든 걸 다 가로채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홀랑 꿀꺽할 생각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알겠어? 아, 골빈 것들.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물쇼 하던 너네. 아버님이 과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셨을까? 9년 동안 너희 얼굴 비춘 게 몇 번이나 되니? 정신 차려. 어디서 소송을 한다 만다야? 양심도 없는 년들아. 너넨 가져갈 자격도 없어. 뭐? 년? 2년이 미쳤나? 여보, 들었지? 2년이 이렇게 돈에 도른 년이라니까. 애초에 돈 보고 시집 온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거고. 아주 여우 같은 년이잖아, 이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야, 알아? 전 첫째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억지스러움에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 된 마당에 그놈의 돈돈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제가 첫째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대자 덩달아 둘째 형님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깡다구밖에 없던 저를 이길 수 없던 공주님들은 저에게 아주 기깔나게 맞았답니다. 분에 안 풀려 씩씩거리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러고 나서 형님네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추후에 아주버님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전화가 오고 소송을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진한 척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네가 홀랑 끌고 가려고 해? 여자 잘못 만나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거야, 노망이. 어디 재산을 너희한테만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인데, 어? 형도 정신 차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형 솔직히 아버지 얼마나 찾아뵀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참 실망이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둘째도 그렇게 전해달래. 소송 걸어서 재산 반이라도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네는 소송을 걸었지만 아버님 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서 아버님의 재산 상속 부분을 찾아올 수 없었죠.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버님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까지 꿰뚫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참 아버님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흰 형님네들과 절연을 하였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며 가장으로서 신뢰를 무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평생 아빠 없이 살며 외로운 저에게 아빠가 돼주신 시아버님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면 펑펑 울고 털어버린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주 덕분에 행복했다는 아버님 말씀이 참 저에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아버님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이 딱 하루만 살아계신다면 저희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날이네요. 여러분, 별거 아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숙려 기간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건강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며 일이 많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대곤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던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 한의원에 들려 한약도 몇 채 지어 매일 아침마다 한 채씩 먹여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챙겨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요즘 앞으로 살 날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거 알아?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 저번 달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특근을 하고 있잖아. 야근도 기본이고 당신 몰골이 말이 아니야. 한약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직급 좀 올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집안의 가장이 쉬면 되겠소?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직책은 대리해서 머물러만 있는 건데? 회사 운영 방식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대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거나 하는 쓸데없는 행동하면 오히려 눈에 가시거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올해는 그래도 과장은 달아주겠지. 남편은 한 회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였죠. 일반적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아서 대리라고 말을 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라 모임이 있을 때면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가족처럼 지낸다고
자기만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경기 같은 요즘에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보단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힘들어 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회사에 밤참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찾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으로 준비한 뒤 적당한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보통 야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에 회사에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출발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면서 일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주었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착해 어두컴컴한 건물로 들어가니 경비를 서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밤참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대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과 직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부장이라뇨. 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저희 남편 이름은 진국현이고 지금 현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근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처음 회사에 와봤는데요. 힘내라고 밤참 좀 준비해 왔는데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아이 참, 이 회사의 진 씨는 단 한 명뿐이고 사모님 남편분 이름이 진국현이라면 저희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야근 자체를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퇴근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전까지 문자 주고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모님. 꼭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부장님은 진작에 퇴근하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일단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낸 경비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오해를 풀고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대리에서 한 번에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만약 진급을 했었다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남편은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비의 뒤를 따라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명패에 부장 진국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몸으로 자리를 살펴보니 컴퓨터 옆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는 저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년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내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오면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경비분께 제가 다녀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밤참 도시락은 일을 하시는 경비분께 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된 터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장을 몇 년 전부터 달았다는 말은 부장을 달기 전에 과장이었을 때도 저를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직책이 대리였었는데 부장을 달 때까지 속였다는 건 결혼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대리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의 신뢰가 모두 내려앉게 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자 들어오던 남편은 평온한 얼굴로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냐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는 한마디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된 남편의 거짓된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결혼 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파헤쳐 봐야만 했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남편의 서재에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던 건지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허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남편의 서재 책상 밑에 또 다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서랍장만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굳게 잠겨있는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서 스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항상 차키에 열쇠 하나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 열쇠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을 챙겨준 뒤
먼저 잠이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차키에 달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이상한 고지서 같은 것들만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고지서였습니다.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는 아파트 고지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남편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달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지 급여가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월급은 월 3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분의 말대로 남편은 부장의 직책을 달고 있으면서 매달 7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만년 대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직책은 대리였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도달했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관해 두고 있던 아파트 고지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고지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둔 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나와 처음 보는 아파트에 동호수가 찍혀있던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아차리곤 괜찮냐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때부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니 우울증이라도 왔어? 애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걔들은 기숙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겠대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결정한 거잖아.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왔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해.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시계를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고 잠시 뒤 남편도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시모 또한 남편과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광경이라
떨리는 손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잠시 뒤 아파트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시부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시부의 뒤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시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러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셋째를 출산했는데 귀한 손자 아프면 안 되잖아? 아이, 가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자문이나 열어줘. 몸조리를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어? 다들 들어와 살면 집이 좁아 터진다고. 그냥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 방심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걔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올라타기나 해요. 며느리랑 아이들은 벌써 탔잖아. 늦은 나이에 셋째 출산이라 이번에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희영이 엄마가 계절을 타는 건지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음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 알고 있죠? 저보고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는지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신경 써줄 수 있죠? 내가 몸이 10개니? 그리고 걔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야? 이번에 애들도 기숙사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 한가로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이 잡생각만 늘어서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애 좀 돌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솔직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요즘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주아 애미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안정한 가정 만들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사실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사위로 부르고 싶다더구나. 사돈댁도 벌써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희영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연민 정도로 불쌍한 감정만 남은 상태요. 막내 아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주아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싶긴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에 저와의 인연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모두를 차에 태운 뒤 곧장 시댁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멀어지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부모님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 네가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 모르니?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해라. 요즘 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며? 아이들도 기숙사 들어갔는데 너도 일거리 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천하태평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돌봄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계속 현관문 앞에 저를 세워두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스 한 잔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머리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평소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약속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어머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집안에 누가 왔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어머님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손자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아줘도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빨리 와서 손을 좀 써봐. 저러다 목상하겠어.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며느리가 왔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갈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이제 막 나갈 참이었어.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 가면 된다. 그럼 나도 외출 준비해야 되니까 현관문 닫아도 되는 거지? 어머님,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안의 아기를 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랜 시간 분노가 쌓여왔던 상태라 시모는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쳐낸 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달려와선 당장 나가라며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모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여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여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대화 좀 하자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보이는 시야가 검게 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시모가 어딜 만지냐면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던 거죠.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던 저였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어요. 시모한테 속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을 온몸으로 시모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는 저를 피해 안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가 분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고개를 떨군 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충 알고 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임신을 해서 먼저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서야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도 결혼 초라서 많이 당황했는지 난감해했었지만 저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며 저를 붙잡았었어요. 그쪽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고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먼저 함께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의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찍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쪽은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지만 저도 시기는 비슷했었다고요. 먼저 양보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돌려주세요. 침묵하고 기다려온 세월,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순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릴게요.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서 살고 있었겠어?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 생활을 해온 것 뿐이야.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아까 그러더라. 당신 우리 회사에 다녀갔었다면서? 회사 지침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내가 그동안 대리라고 속여왔던 건 이 사람한테도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했던 거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들었는데 나보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라고? 15년 넘게 당신한테 속아오면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눈 감고 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까 저 여자 집에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들었었고 나보다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본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한 남편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길래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러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고 시부는 서둘러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남편은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졌었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몸이 말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했었지만 제 말을 무시했던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한테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는 말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었는데 자기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떠날 거냐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 애틋한 사랑이라도 한 것 마냥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무슨 멜로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병원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건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만 밀어붙였어요. 집 또한 제 명의로 돌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순순히 응해 주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했는데도 제가 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 그 여자가 죽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는 그 여자의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람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라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저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사랑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날들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재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 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2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2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모는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의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